네, 봅시다. 보면은 아래서 갈게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은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여기에 대한 세 줄 있잖아. 다른 구절에서도 다 나오긴 하는데 이 세 줄에서 조금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애들 이거 시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서술자의 관찰 시점을 보면은 이거 1인칭이야 3인칭이야? 이 소설? 지금 1인칭 소설이야 3인칭 소설이니? 1인칭이죠? 어떻게 알아? 서술자가 계속 나나나나나 거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서술자의 말을 봤을 때 나나나나 거리면 1인칭이야. 근데 1인칭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 이 소설은 얘들아 주인공 시점이야? 관찰자 시점이야? 이 세 줄을 읽어봐. 이 세 줄을 읽었는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상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상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서술자가 말하는 거에 핀트를 보면서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보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상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를 얘기하면서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 아니면은 이제 속마음이죠. 속마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가 하는 것은 관찰자, 누구를 관찰할 거예요? 다른 인물. 여기서 이 다른 인물이 되는 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관찰함으로써 주인공에 관찰된 다른 인물에게 관찰된 행동이나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 시점도 나의 내면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여기를 따진다면은 이거는 어떤 관계냐면 다른 대상의 중심이냐 포커싱이 올라가 있냐 또는 나에 대한 포커싱이 올라가 있냐 이 구분점인 거야. 둘 다 나의 내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내면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관찰자 시점. 상대 이야기한 것보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많아지면은 우리는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핀트를 봐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하는 게 상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고요. 주인공이 권씨인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도 잘 나오는데 여기 뭐 필기할 때가 좀 있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가볼게요. 계속.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권씨가 말하는 거죠. 즉 원장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이득을 신경 쓰지 않고 상대를 위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해타산적이지 않길 바라는 건 너무 늦었다. 결국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했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킨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하고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이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2번 문질렀다. 발을 받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하면서 계속 또 상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그래서 지금 구두를 또 한 번 닦았대요. 구두를 닦는 행위는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이야? 돈을 빌리러 온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거야? 자존심이 일단 세우면서가 아니면 자존심을 굽히면서가 돈을 빌릴 때 자존심이 일단 떨어진 상태인 거야. 이해되죠? 근데 자존심 떨어졌는데 돈을 빌리러 왔는데 어떻게 돼서?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니까 또 한 번. 근데 여기서 자존심을 굽힐 수가 없겠죠. 자존심을 세워야겠지. 에이씨 하면서 다시 자존심을 세웁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세우는 행위를 뭐로? 구두를 닦음으로써 이렇게 구두를 발로 이렇게 닦음으로써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한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어차피 거절당한 거 또 거기다 빌빌 길 필요가 어디 있어. 자존심 세워야지.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맨처럼, 썰맨은 직장 동료의 별명입니다. 두툼한 입술을 손잡아서 깬 어린애 같이 입술을 이렇게 두툼하게 하고 있대요. 뭐 한 거야? 약간 토라진 거죠. 삐진 거죠. 비유입니다. 뭐뭐 같이 했을 때 비유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움찔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래 돌아서며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거 자기 속마음 얘기하고 있죠. 이를테면 오승생 넘어간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나와 내 이마에 탁 눌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1인칭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또 다시 그의 입장으로 얘기해.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똑바로 또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근데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 대학 나왔다 거기 안착할게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건시의 한 말입니다. 자존심 회복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또 하나 그 아래 뭐 볼 수 있어? 지금 이 사람의 상황 옛날 이 시대에 대학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 근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 완전 형편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 왜? 시위하다가 이제 빨간줄 감옥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 10만 원도 없이 빌빌 기는 상황이 됐다 해서 자신의 무능력한 현실과 대조되어 권씨의 모습을 좀 더 비참하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해요. 권씨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말이기도 하고 권씨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도 지금 이렇게 10만 원이 없어서 빌빌 끄는 상황을 보여주는 비참함을 부각하는 소재이기도 한다. 두 가지 기능한다는 거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얘들아 오른쪽 넘어갔을 때 아직 넘기지 말고 77쪽에 보면 권씨와 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권씨는 돈을 빌려달래. 나는 빌려주지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권씨와 나가 무슨 갈등? 외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외적 갈등 한번 일어나는 거 거기 위에다가 외적 갈등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고 넘어갈게. 가봅시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었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으로 내려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봅니다. 좀 미안해질 거예요. 권씨에게. 가봅시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이 묶여있죠. 그러니까 권씨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구간입니다. 묶여있어요.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자그마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춰졌다. 또 대상을 바라보는 건데 대상이 되게 힘겨워하는 상황처럼 비춰졌대요. 그래서 지금 권씨의 절박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 곱팽이 모퉁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연민이 생겼다. 연민은 아까부터 있었는데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너무했나? 하면서 그 뒤에 묶여 있습니다. 돌팔매질을 하다가 거기 묶을게요. 돌팔매질을 하다가 말고 뒤집혀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정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뭐냐면 권씨의 절박한 생존 문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 날개 넘어가봐. 이게 참외 이야기거든. 아까 그 권씨가 나에게 과거 이야기 해줬잖아 얘들아. 이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오른쪽 날개 보면 권씨가 나에게 이 얘기해줬던 과거의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권씨는 과거 시위 도중에 참외가 실은 차를 엎어진 장면을 목격했는데 군중들,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갑자기 그 차에 달려들어와 참외를 우걱우걱 먹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시위했던 사람들 지금처럼 뭔가 보장이 되었을 때 시위하는 게 아니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 시위를 했거든. 그러면은 참외가 넘어졌을 때 먹을 거다 하고 그걸 막 먹는 거야. 시위를 하려면 에너지도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먹을 게 없으니까 참외가 이렇게 됐을 때 먹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권씨가 옛날에 나 그런 사람들 봤다 하면서 얘기해줬는데 지금 그 모습이 마치 누구다?
권 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래 내려가.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군중의 모습을 통해 현재 권 씨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암시한다. 아무튼 결국은 그만큼 권 씨가 어떻다? 절박하다라는 것을 지금 느낀 거야. 나가. 그래서 갑니다. 이거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을 팍 받아. 나체란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죠. 다 벌거 벗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아 맞다. 나 권씨에게 빚이 있지 라고 하면서 어떤 빚이냐면 전세돈이었어요. 지금 얘가 권씨가 나 집에 3살이 전세인가 봐. 전세는 얘들아 매달 주는 게 아니고 목돈을 맡겨놓아서 그걸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전세금이 있잖아. 전세돈이 있기에 만약에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출산 수술비가 비쌀까? 집의 전세값이 비쌀까? 지금 아까 1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겠죠. 집배 전세가 지금 시세로도 보더라도 지금 전세는 완전 비싸죠. 옛날 집값이야. 옛날 집값 2, 3억이면 샀거든. 지금 전세가 2, 3억이고 요즘 집은 뭐 5억 이상씩 하잖아. 아무튼 그런데 뭐 수술 옛날에 2, 3억 하는 수술이 그렇게 없죠. 큰 수술도 아니고 출산하는 건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권씨가 10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 부탁을 했지만 근데 그게 조금 그랬잖아. 근데 전세돈에서 빼면 되잖아. 나중에 10만 원 못 갚으면은 얘가 못 갚을 것 같아가지고 소시민적으로 속물적으로 태도를 취한 건데, 만약에 못 갚으면 까면 됐지. 이거라도 생각해서 선뜻 빌려줬으면 됐을 텐데 왜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미안해합니다. 절박함을 몰라준 거에 대해서 미안을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전세돈의 일종의 빚이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면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알아갈게요. 이제 돈을 모아서 갑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만나는 수술 준비가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돈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때?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물질만능주의적과 비인간적인 세태입니다. 누가? 이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어떤 의사다? 물질만능주의. 돈 가져와. 돈이면 다 돼. 그 다음에 비인간적입니다. 세태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현실 비판적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비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도 비판 대상이야, 얘들아. 이 소시민적인 사람도 비판 대상이 됩니다. 비판 대상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정도? 이 소설에서. 계속 읽을게요.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우겨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의 두 주머니를 갇히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원을 건네자, 그때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런 척분 뭔가 인연이 없으면서도 그의 새빵 주인의 따름인 걸 알고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 지리고 있군요. 방법이 있군요 하면서 권씨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탓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면 뭡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 있듯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즉 이 아버지는 그래도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의사 뭐야? 애 꺼내려면 돈이 필요해. 의사도 돈을 중시하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돌려가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수술로 미룬 의사에 대한 빈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아래다 체크할게요. 여기 비판이라고 할 건데 의사의 지금 나가 이 의사의 비인간적 태도를 우회적뿐만이에요.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의사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같은 말 비판한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길 바랬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을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뭐 문제 삼지 않았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의 들것에 실려 수소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에서 번지는 요란한 소설치고는 너무나 쉽게 해서 끝났다. 보호사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는 때처럼 줄담배로 4대인가 5대를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났다. 지금 수술이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 인물의 행동을 묘사를 했어요. 인물의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뭐가 제시돼? 인물의 정서가 묘사됩니다. 어떤 거? 기다림. 간절하게 기다림. 제발 수술 안전하게 끝내라 라는 간절한 기다림을 행동 묘사를 통해서 정서 묘사까지도 되었다. 적혀 있는데 그냥 좀 간단히 쓴 겁니다. 고추하면서 남자인가봐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다행히 이젠 출산 잘했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라고 취하했대요. 취하는 감사다 이런 거죠. 잠시 후에 나는 강보 포대기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의 차남 둘째 남자 아들을 대면할 수 있었는데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서니까 옛날엔 제왕절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딱 어울리기실에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뒤에 묶여있습니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센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갔다. 보면은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뭐 여기 오른쪽에다 쓰셔도 되고요. 왼쪽에다가 쓰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태도 변화예요. 태도 변화 얘들아. 나는 어땠어? 처음에 권씨의 부탁을 같은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권씨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죄책감을 가지면서 미안하고 결국은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일처럼 감격하는 모습까지 변화가 돼요. 감격을 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 이 인간의 태도 변화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 이 인간의 태도 변화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 처음에 거절을 해. 왜? 소시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시민적인 태도도 있지만 또 어떤 모습도 있어? 소외된 이웃들. 그래도 마음 한편이 도와주고 싶었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왔다는 것 자체는. 아예 진짜 쌩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얘는 소시민의 마음 안에는 그래도 애정과 주변에 대한 봉사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이 태도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고 적었으면 뒤로 넘길게요. 쭉 가볼게요. 이제 어떤 장면이야?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권씨는 아직 돈을 못 빌린 상황으로만 인지하고 있으니 지금 강도짓을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장면 그립니다. 가볼게요. 우리 집에 강도를 든 것은 공교롭게 그날 밤이었다. 또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날 밤이 뭐야? 수술비를 내주고 아이가 낳은 날입니다. 난 생처럼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잠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고 손에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복면 이거 가면을 쓴 가면 얼굴 가린 거 그쵸? 얼굴 가리게를 쓰는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여기 멱살 목쪽을 겨누면서 식칼의 서슬을 보았다. 칼날도 보았대요.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애들 강도라는 데 술 냄새가 풍겼다는 것은 술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술기운에 강도짓을 했다는 걸 추측한다. 결국은 강도가
초보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를 복면 위에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 사위, 눈동자에 나우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저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보자기만 이렇게 가린 거죠. 일어나, 어른을 일어나라니까 하면서 나 왜 더 깨고 싶지 않을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럽다. 나는 일어나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왜?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췄다. 얘들아, 인물의 행동을 보여줬어. 덜덜덜 떨었다는 건 뭐야? 그만큼 많이 떨었다. 처음 초보다, 강도가 초보인 것 같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지나치게 떨어서 일어난 우발적 상해라고 볼 정도로 너무 떨고 있었대. 무척 모자란 강도였다. 직접적으로 얘들아 강도가 모자라 보여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 도둑질의 전문가임을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다. 내 딴에는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복돋았을 거고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얻지 못한 채 지금 봤을 때가 너무 착한 천성인 것 같아 라고 또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강도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강도가 날 무서워하고 있다?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야. 주체는 도둑인데 객체는 나야.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도둑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도둑이 피해자를 무서워한다? 주객전도.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을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범죄를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뭐야? 우리가 뭔가 시험을 하거나 도전을 할 때 미역국 먹었다는 것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잘 못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뭔가 속담 같은 거 뭐라고 부른다? 관용적 표현이라고 부르죠. 속담 같은 거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고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하고 좀 가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일단 다 하고 갈게요. 다 여기 부분 읽고 넘어가서 해봅시다. 아래 갈게요. 일어날 테니까 팔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킨 대로 했다. 내가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기 앉기도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일이 수월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강도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도에게 조언과 배려라고 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조언과 배려를 해줍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잔뜩 의심을 품고 소아부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였다. 집안에 현금이 변변치 않소. 화장대 위에는 대지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는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하면서 배려,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강도가 의아하죠. 의심합니다. 왜?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경과에 움직이려 하지 않으므로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봤대요. 마누라께서 한바탕 소등이 벌어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빨리 일러준 대로 당신 거 이로울 거 하세요 라고 하면서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면 아직 넘기지 말고 오른쪽 보면 얘들아 강도 권시의 성격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 중요한데 우리가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있어요. 인물에 나옵니다. 성격 제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직접 제시라는 게 있어요.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누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제시를 다른 용어로도 쓰입니다. 알아야 돼요. 직접 제시라는 용어를 우리는 직접 말해준다. 서술자가 다 말해준다 해서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해요. 텔링 기법이라고 하죠. 말하기 방식. 그래서 아까 예문 보면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모자르다. 멍청하다. 그리고 착한 천성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다 말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말하기 방식의 직접 제시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했다라고도 나옵니다. 두 번째, 직접이 있으면 뭐가 나와? 간접이 있겠다.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가 인물의 뭘 보여줘? 행동이나 말을 보여줘요. 말을 보여줌.
그래서 결국은 누가 추측하는 거야? 독자가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아, 지금 얘들아 칼이 덜덜덜덜 떨었대. 어떻게 이 행동을 보여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 소심하겠구나라고 추측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술자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장면을 보여준다 해서 보여주기 방식, 쇼잉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억 잘 안 나는데 쌤 대학교 때 시험 문제였는데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차이점을 쓰시. 어떻게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그 수업이 엄청 재미없었거든. 약간 그걸 전공하신 교수님이 아닌데 그 교육이란 말이야. 소설 교육론이었는데 소설만 전공하신 분이 그냥 교육 전공은 아닌데 같이 해주셨어. 그 교수 손이 부족해서. 근데 그 교수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중고등학교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근데 왜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막상 가르치려고 내가 와서 하니까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해 주셨지라는 나중에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대학교 때 시험 문제였어. 아무튼 선생님들이 좋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 부분,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뒷장까지가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밑줄 치는 부분에다가 곳곳에 밑줄을 치겠죠. 기억 5개 칠 거예요. 기들 리을 미음 칠 때 하나는 직접 제시고 나머지는 간접 제시일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설명 들어가고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 이 직간접을 다 봤을 때 인물의 성격은 강도가 본래 착하고 순박한 성격을 지녔고요. 강도의 짓을 못할 정도로 소심하다라는 걸 직간접 제시의 성격을 통해 알 수 있다. 넘어갈게요. 계속 직간접 나옵니다. 계속 읽을게요.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2부 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처음부터 묶여있습니다. 한 차례 묶여있는 거 보이죠?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 발을 봤을 때 이것도 행동 봐봐. 어때? 조금 어리숙합니다. 어설퍼요. 간접 제시죠.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의 발을 밟은 모양이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를 질겁하고 겁을 먹고 엎드려더니 녀석이 어깨를 토닥거리고 있었다 하면서 또 한 번 강도가 애가 깰까봐 걱정합니다.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에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힐끔 확인하고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저금통 훔치는 거.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았다.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웃참을 하면서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는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가 잠들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강도의 부주의한 행동입니다. 이런 부주의한 행동도 제시하면서 인물의 성격이 어떻다? 어설프다라는 걸 간접 제시할 수 있어요. 다 간접 제시야. 그 아래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 되는지 알만합니다 하니까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얘들아 여기 밑줄. 여기는 성격 제시가 아닙니다. 정서 제시랑 성격 제시는 좀 달라요. 근데 여기를 보고 밑줄 쳐놓고서 이거 뭐라고 해? 직접 제시라고 하면 애들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격이 아니고 감정이잖아. 그치? 구분하세요. 감정을 비추친 데다가 직접 제시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고 페이크를 많이 내는데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직접도 아니고 간접도 아니고 그냥 성격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격 제시다. 성격 제시.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판단하는 걸 직관적으로 나눌 뿐입니다. 계속 갑니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라는 눈치를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 채 가지고는 다시 내 벽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치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다. 이 또한 얘들아 아닙니다. 자존심을 상한 표정은 됩니다. 표정이 됐을 때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존심은 성격이니까 기분이 아니고
여기 또 간접 제시 다 오른쪽에 있긴 있어요. 정리되어 있긴 한데 이게 본문으로 봤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도둑 맞은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고 비웃긴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에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하면서 어때? 말이 계속 토를 달아요.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들어왔지? 라고 하면서 안에 수습이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강도의 안심을 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든 절호의 기회를 라고 판단했다. 얘들아 묶을게요. 여기 묶을 거는 나의 의도인데 이 나의 의도는 결국 뭐야? 이 사람을 배려해 주려고 한 거야. 잘 들어가게. 아 지금 그래 수술비가 급해서 온 거 알아. 얘도 강도짓을 했다는 걸 아는데 어차피 내가 수술비 내줬잖아. 그러면 후에 뭐 반성을 하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고 얘는 배려한다 치고 지금이 기회야. 지금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야라고 생각해서 아래처럼 시부립니다. 가볼게.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식구 중에 누군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렸다든가 해서 점점점 하니까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을 가득 찼다. 뭐야? 들켰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를 아는가 싶어서 사실을 눈치챕니다. 분개한 나머지 분개하는 게 너무 빡친 거죠. 뭐 혼란스러웁니다.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에 지나칠 때 갈 때 그의 몸에서 역겨울만큼의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이다. 결국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의 조언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권씨 도둑 권씨에게는 어떤 또 행위였어?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한테 자존심이 짓밟히는 행위가 되었다는 게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애당초 의도했던 바가 뭐야? 아까 위에서 묶었던 거 내려주세요. 뭐 배려라고 했던 지금이 기회야 라고 했던 그 배려의 마음은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의 편안하기는커녕 도리려 더욱더 낭패를 만들었다. 낭패 뭐야? 자존심을 긁게 했다. 나는 그의 등을 향해서 말했다.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오른쪽도 얘들아 또 한번 직접 간접 성격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쌤이 하면서 쭉쭉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꼭 나오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뭐랑 헷갈리지 말자. 심리를 제시하는 거랑 성격 제시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 아까 밑줄치는 부분은 성격 제시여서 심리 제시, 정서 제시여서 성격 제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뒤로 넘어갑시다. 좀 읽을게요.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이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를 사이에 당신이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그래서 결국 지가 돈을 내줬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은 권씨의 위로를 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옆에서 쓸게요. 위로를 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거기 옆에다 쓰세요. 우회적으로 사실을 전달합니다. 어떤 사실? 내가 돈 내줬다. 아이 잘 났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근데 모르죠. 얘는 병원을 다시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하면서 불신, 그 다음에 아래 배신감, 절망감, 완전 부정적인 정서들이 집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이 켜고 10분 충동에 불현듯 일어났으나 나는 꼭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겹결에 문간방으로 자기 원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 내가 지적합니다.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하면서 대문은 저쪽입니다 하면서 대문을 알려줘요. 문간방부, 교육도 얘들아 이것도 봐봐. 대문은 저쪽입니다. 밑줄 칠게요. 그 아래. 권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어요. 배려 동그라미. 근데 권씨 입장에서 뭐야?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게 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장면입니다. 배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남에게는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계속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피크야. 대문은 저쪽입니다 하는 게. 강도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문간방을 본 거죠. 자기 방에 그 아기들이 자고 있으니까
애들이 2명 있으니까. 그래서 잘 잡았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대문 저쪽 나니까 긁힌 거죠. 또 한 번.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막연하게 뭔가 멍하니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으로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걸었다는 걸 통해서 뭘 느꼈죠? 자존심이 상처 입었다. 한 번 더 느끼시죠?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으로 빠졌다. 이래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하면서 결국 권씨는 자기 정체가 타고난 것을 알고 아까 했던 말을 또 한 번 언급하면서 자존심을 한 번 더 세웁니다. 누가 뭐라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 보안등을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두운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 잠그지 않았다. 왜? 권씨가 돌아오길 바라니까. 그냥 지쳐놓기만 닫아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을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누이만 아들과 딸 한 명씩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 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에 서 있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 잃어버린 물건 하나 없었다. 대주정통의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한참의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실고해 누웠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뗄 염려는 없어요. 전세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빚질 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수선한 강도의 가능성은 낮은데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넘어갈게요. 2장 남았어요. 마지막 결말입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날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에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병원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에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지만 본인은 뭐야? 자존심을 긁히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방법은 매우 졸렬했다.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다. 결국 나의 어설픈 배려가 뭐가 됐다? 권씨에게 상처를 줬다고 자책합니다. 결국 이 모습을 자기는 자책하게 돼요. 미안하네 라고 합니다. and 어디니? 그래서 복면 위에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심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며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다. 결국은 뭐야? 다음 날도 아무렇지 않게 권씨를 보기 위해서 난 이런 배려를 했던 거야. 근데 너무 어설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려는 기대 때문에 배려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배려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됐다.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더 적을게요. 권씨의 구두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가 돌아올 생각이 있었는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걸 느낍니다. 거기서 옆으로 좀 체크할게요. 볼게요. 권씨의 상태, 권씨의 심리 상태. 권씨의 심리 상태를 알려면 뭘 보면 돼? 구두 컨디션을 보면 돼. 구두의 상태. 이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봐봐. 처음에 학교에 오기 전에 돈을 빌리러 왔는데도 자존심 상해 있었어. 근데 거절당하니까 자존심이 살울렸어. 이게 구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권씨의 그 컨디션, 심리 상태를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구두의 상태를 봤을 때 구두의 상태가 아니라 깨끗해. 그리고 구두의 상태가 지저분해. 그러면은 깨끗하다고 하면은 권씨는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구두가 되게 지저분했다라고 봤으면은 권씨가 엄청 멘탈이 나갔을 거라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게 추측이 되겠지 나름. 그래서 그때 한번 구두 볼 걸 라는 약간의 미련 같은 게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권씨의 심리 상태는 구두의 상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한 번 뒤에서 다시 언급할 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문간방에 들어가 있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그러니까 문간방 아까 자기는 자식들 보려고 들어간 건데 그걸 내가 대문은 저쪽이라고 한 게 마음에 걸렸대요.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의 광발에 올려져 있을 것이며 자존심은 완전 이렇게 올라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나는 안심했을 것이래. 그러니까 그래도 자존심을 잘 지켰으니까 상처 입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 아까 어디니? 문간방에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은 그것은 그에게 대체 무엇을 느껴졌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 구두 상태가 안 좋아. 근데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문간방을 갔다는 건 뭐야? 마지막이었다는 뜻인 거잖아.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는 거였는데 그것 또한 내가 가로막은 거잖아. 그것도 미안한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미안함이 듭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아내가 병원에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은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에 샅샅이 들이졌다. 방을 내준 후에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이었대요.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 살림살이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의 도구들의 전부였다. 공핍합니다. 공핍하면 엿볼 수 있죠.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굳이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이다. 구두가 뭐냐면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에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를 사열받는 뭔가 교육받는 병정 군인들 마냥 가지런히 모여있대요. 그만큼 권씨는 구두를 소중하게 여겼대요. 정갈하게 닦인 게 6켤레. 좀 가볼게요. 계산해 좀 할까요? 정갈하게 되는 게 6켤레고요. 그 다음에 그 먼지가 있는 게 3켤레래요. 그래서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10켤레예요.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 일주일에 소용을 당한 온 모양이다. 그러니까 매주 이 10켤레 중에서 얘들아 7켤레는 항상 손질이 돼 있어. 하루하루 맨날 예쁜 이게 광난 구두를 신으려고. 근데 지금 7개 중에서 6개밖에 없어요. 하나 어디 있어? 지금 권씨가 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학교 올 때부터죠. 학교 올 때부터 자존심 아까 반짝반짝하다고 했잖아. 마지막도 광을 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추측해보자면 되게 먼지가 쓸어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권씨는 맨날 하루에 한 컬러씩 갈아 신었는데 지금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권씨의 구두는 흙먼지가 있을 거고 광이 안 날 거야. 그러면 광이 안 난다는 것은 권씨의 자존심은 무너져서 내려있는 상태일 것이라는 것도 추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볼게요. 그래서 매일 같은 거 한번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거 하나가 있대고 권씨가 지금 신고 나간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씨의 행방불명이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장담한 바가 있는 이순경을 전화를 걸었다. 이순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얘들아 89쪽에 볼게. 구두의 상징적 의미는 권씨의 분신 같은 존재이면서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권씨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는 분신이기도 하면서 권씨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두 총 10켤레 중에서 9켤레는 권씨의 비참한 처지와 부재를 나타내네요. 일단 부재란 건 알겠죠? 총 10켤레 중에서 9켤레만 남아있다는 것 통해서 부재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참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구두는 값비쌉니다. 지금도 비싸고 옛날은 비쌀 거야. 그러니까 권씨는 옛날에 구두를 살 수 있고 구두를 신을 정도의 뭐 사회적 직업이나 위치를 가졌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 근데 시위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 시위를 하면서 어때서 풍비박산이 난 거야. 그래서 권씨의 지금 비참하게 된 처지를 부각하기도 하고 또는 권씨의 부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 켤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존심의 상처였어. 왜? 얘들아 맨날 갈아 신는데 지금 한 켤레를 며칠씩 신고 있으면 광이 안 나 있을 거야. 자존심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권씨를 상징합니다. 구두하고 있는 권씨를 상징하는 게 한 켤레의 구두. 구두의 통합적 의미와 각각 구두 9켤레와 한 켤레의 각각의 의미도 분화해서 아셔야 됩니다. 까지 끝이고요. 숙제 안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이거 빨리 끝내.
숙제 안내를 하면은 지금 풀기에 좀 시간이 모자라서 72쪽부터 100쪽까지 날개 문제, 그 다음에 보단원 문제 다 푸시면 돼요. 우리 시작한 거 9켤레부터 해가지고 72쪽부터 100쪽까지, 99쪽까지입니다. 100쪽, 101쪽? 뭐, 거기까지, 소단원까지 다 푸셔야 되고요. 얘들아, 숙제 잘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 안 해, 그리고 프린트 하나 있어요. 그리고 숙제 안 해오면 수업 답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숙제 풀고 컴백할 건데 앞에 못 들은 거는 영상 제공 일주일만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안 보면은 자기 탓이죠 뭐. 숙제도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끝.